지금 캄보디아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아간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장기까지 거래됐다는 참혹한 소식.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중국 자본이 경제의 절반을 쥔 나라, 부패와 검은 돈이 뒤엉킨 그곳에서 한국은 아무 힘도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단 며칠 뒤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조 8천억 원 규모의 프린스 그룹 자산을 긴급 동결했고 런던 금융감독청은 캄보디아 재벌들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중국계 자본은 공황에 빠져 탈출했고 프린스 그룹, 그 거대한 제국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 판을 설계한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707 특수임무단이 지옥의 문을 열며 포로가 된 한국인들을 구출하던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의 금융과 군대가 동시에 움직인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현실적 반격이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모건입니다. 영국 출신 전쟁 전문 기자예요. 26살에 처음 중동으로 건너갔죠. 그 후로 20년 넘게 분쟁 지역만 떠돌았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예요. 총성이 일상인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살아왔죠.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며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국가는 결국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민을 지킨다는 말은 아름답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올해 여름이었죠.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열기가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취재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인 600명 이상이 집단 실종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외교부 공식 신고와 가족 제보를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했죠. 해외 범죄 사건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현지 도착 후 느낌이 달랐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시내 호텔입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광이세요? 아니요, 취재차 왔죠. 기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더군요. 이상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시내 카페에서 첫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실종자 가족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손에 딸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제 딸이 2달째 연락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SNS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봤대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도착 후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죠. 경찰 신고는 하셨습니까? 했어요. 한국 경찰도 여기 경찰도 다 신고했죠. 근데 아무도 안 찾아줍니다. 대사관도 별 도움 안 됐어요. 그녀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저는 그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난민촌에서, 무너진 건물 앞에서요. 하지만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카페에선 커피 향이 났어요. 거리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평화 아래 600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 이틀은 연락 왔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숙소도 괜찮다고요. 근데 사흘째부터 전화를 안 받더니 나흘째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어떤 회사로 갔는지 아십니까? 프린스 그룹이라고 들었어요. 여기선 큰 회사래요. 프린스 그룹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현지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경찰관을 만났죠.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 취재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무관심하게 답했죠. 단순 범죄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600명 이상이 사라졌는데 단순 범죄라고요?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더 물었죠. 프린스 그룹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그 순간 경찰관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죠. 그건 답할 수 없습니다. 왜 답할 수 없나요? 그냥이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확신했어요. 뭔가 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린스 그룹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취재를 계속했어요. 실종자 가족을 더 만났죠.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제 아들은 24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었죠. 그러다 광고를 본 겁니다. 광고 내용이 어땠나요? 캄보디아 리조트 고객 상담 1위래요. 숙식 제공에 월급도 괜찮다고 했죠.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딸은 간호학과 나왔죠. 병원 취업 안 돼서 알바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꼴이 났어요. 패턴이 명확했죠. 젊은 청년들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들이었어요. 고수익 약속하는 광고죠. 그리고 도착 후 여권 압수와 연락 두절입니다. 한 청년 부모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마지막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했죠. 계약서 내용이 처음 들은 거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계약서가 어떻게 달랐대요? 일 내용이 달랐답니다. 리조트 상담이 아니라 온라인 작업이래요. 근데 구체적으론 못 들었죠. 그때 전화가 끊겼거든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20가족 넘게 만났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SNS 광고였습니다. 고수익 약속이었어요. 프린스 그룹이었죠. 여권 압수였습니다. 연락 두절이었어요. 한 가족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제 조카가 간신히 연락했습니다. 카톡으로요. 근데 이상했어요. 문장이 짧고 급했죠. 살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는요? 메시지 보내고 바로 차단됐어요. 다시는 연락 못 받았죠. 또 다른 가족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가 같이 갔어요. 둘 다 연락 두절됐죠. 친구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증언이 쌓일수록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었죠. 조직적인 인신매매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가 22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는데 등록금이 문제였죠. 그래서 방학 때 돈 벌려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손자분이 어떤 말을 남겼나요? 처음엔 좋다고 했죠. 회사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 연락이 안 됐어요. 젊은 형제를 잃은 가족도 있었죠. 형제가 둘 다 갔습니다. 형이 먼저 가서 괜찮다고 해서 동생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둘 다 사라졌죠. 증언마다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분노했고 절망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메모했죠.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첫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적이고 치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사실이 쌓였죠. 증언이 모였습니다. 리포트 중간에 이렇게 썼어요. 600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이 사라졌다. 꿈을 찾아 떠났다가 악몽 속으로 빠졌다. 현지 당국은 침묵하고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전쟁터보다 더 냉정했다. 총은 잠들었지만 양심은 죽어 있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 밤은 화려했죠.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지노 간판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아래 어딘가에서 600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비극을 봤어요. 폭탄 터지는 순간도, 아이들 우는 모습도, 무너진 도시도 봤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아직은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거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얼굴이 떠올랐어요. 경찰관 회피하는 태도도 생각났죠. 그리고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입니다. 내일은 그곳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엔 어둠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프린스 그룹 본사를 찾아갔어요. 푸놈펜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죠. 30층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주변엔 고급 차들이 즐비했죠. 벤츠, BMW, 렉서스입니다.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이 나라 평균 소득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풍경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취재차 왔어요. 프린스 그룹 담당자를 만나고 싶죠.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죠.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으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는 명함을 건넸죠. 저는 국제기자입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정보가 있죠. 경비원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죠. 몇 분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떠나세요. 왜 들어갈 수 없나요?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건물 뒤편에도 입구가 있었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출입하는 모습도 봤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것처럼요. 근처 카페에 앉아 빌딩을 계속 지켜봤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라면 본사 정문이 한눈에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 몇 명이 점심 식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혼자 걷는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누구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접근했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겁먹은 표정으로 도망쳤어요. 또 다른 직원은 아예 손을 저으며 말했죠. 저리 가세요. 우리한테 말 걸면 안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죠. 공포로 지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기자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뒷골목으로 이동했죠.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한 후 입을 열었어요. 저는 프린스 그룹에서 일했어요. 3개월 전에 그만뒀죠. 왜 그만두셨나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입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프린스 그룹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입니다. 카지노, 부동산, 은행까지 운영해요. 광고도 화려하죠. 하지만 실체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뒤에서는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인신매매요. 저는 격리부서에 있었는데 그쪽 돈의 흐름을 봤어요. 그걸 본 순간 도저히 못 견뎠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도 관련이 있나요? 그녀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 사람들 봤어요. 지하시설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지하시설이요? 본사 건물 지하 2층과 3층에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외국인들을 강제로 일시키죠. 주로 온라인 사기 작업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하루 16시간씩 일시켜요. 여권을 빼앗고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죠. 현대판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비참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죠. 한 번은 한국인 청년이 도망치려다 잡혔어요. 경비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때렸죠.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왜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녀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경찰도 프린스 그룹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죠. 매달 뇌물을 받습니다. 경찰서장도 시장도 정부 고위층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경제의 40%를 프린스 그룹이 장악하고 있어요. 40%나요? 네. 과장이 아닙니다. 카지노만 해도 10곳이 넘어요. 부동산은 푸놈펜 전역에 퍼져 있죠. 은행도 3개나 운영합니다. 호텔, 쇼핑몰, 심지어 언론사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국가와 범죄 조직의 결탁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일할 때 몰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문서도 몇 개 빼냈어요. 위험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좁은 방에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인인가요? 일부는 한국인이고 일부는 중국인, 베트남인이에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왔죠. 고수익 일자리라는 광고를 보고요. 또 다른 사진에는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요.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죠. 가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이 자료를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네. 꼭 사용하세요. 하지만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보호할게요. 그녀가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사진 15장, 문서 5개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프린스 그룹은 무서운 조직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취재하던 현지 기자가 실종됐죠.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이 사람들을 꼭 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떠났고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문서, 증언. 모든 게 명확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두 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권력 위의 제국.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적어 나갔어요. 이곳의 헌법은 돈이었고 그들의 국기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송고 버튼을 눌렀죠. 세상이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백 명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요. 리포트를 송고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국제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죠. BBC, CNN, 알자지라입니다.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기자님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프린스 그룹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기사 봤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디서 만날까요? 푸놈펜 외곽에 작은 성당이 있어요. 내일 저녁 6시에 거기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어요. 전화가 끊겼죠.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렸죠.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허름한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성당은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작고 낡았지만 평화로워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촛불만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야윈 얼굴에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예요. 전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25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이 지옥에 왔죠. 어떻게 프린스 그룹에 가게 됐나요? 인스타그램 광고였어요. 캄보디아 리조트 고객 상담 1이라고 했죠. 월급 300만 원의 숙식 제공이래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박했어요. 부모님 빚도 있었고 동생 학비도 내야 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했더니 친절하게 응대하더라고요. 계약서도 제대로 된 것처럼 보였어요. 비행기 표도 회사에서 끊어줬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도착한 후엔 어땠나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숙소도 깨끗했고 밥도 잘 나왔죠. 회사 사람들도 웃으며 환영했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여권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김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보관해야 한대요. 안전을 위해서래요. 거부했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 후엔요? 지하로 끌려갔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수백 명은 됐습니다. 저보고도 앉으래요. 일 시작하라고요. 무슨 일이었나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대본을 주더라고요. 경찰관 행세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하고 검사 행세하라고 했죠.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부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경비원이 와서 저를 때렸어요. 몽둥이로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맞았나요? 네. 일 안 하면 무조건 맞아요. 밥도 안 줍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저항할 힘을 빼는 겁니다. 그는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등에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맞은 거예요. 목표 금액을 못 채웠다고요. 하루에 100만 원어치를 사기쳐야 하는데 전 못했거든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있던 층만 해도 200명 정도 됐어요. 다른 층도 있다고 들었죠. 전체로는 500명은 넘을 겁니다. 탈출은 어떻게 했나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에 화재 경보가 울렸죠. 오작동이었는데 그 순간 경비가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김민준이 손을 떨며 말을 이었죠.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총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계속 뛰었죠. 골목으로 골목으로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나요? 성당에서 숨겨주고 있어요. 신부님이 도와주시죠. 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도 그들 편이에요. 신고하면 오히려 저를 넘길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혹시 다른 증언도 해줄 수 있나요? 네. 거기서 본 것들을 다 말할게요. 김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장기 매매도 받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장기를 빼서 판다고 하더군요. 확실한가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문이 돌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20명은 넘게 봤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여자들도 있었나요? 네. 따로 분리돼 있었어요. 같은 층 반대편이었죠. 무슨 일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요. 김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은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왔던 대학 후배였죠. 걔는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을 매려고요. 그런데 발견돼서 또 맞았어요. 그 후로 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에요. 23입니다. 서울 출신이죠. 가족들이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름을 메모했어요. 기억나는 다른 사람들 이름도 알려주세요. 이수진, 최민호, 강태양, 정서연이요. 다 제가 알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김민준이 제 손을 잡았죠. 기자님,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그들도 저처럼 가족이 있어요. 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당신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죠. 이 이야기를 녹음해도 될까요?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요. 네. 녹음하세요. 전 세계가 들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저는 그의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폭행, 협박, 강제노동, 장기 매매 소문까지. 모든 걸 담았죠. 인터뷰를 마치고 성당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안은 뜨거웠죠. 호텔로 돌아와 세 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지하에서 온 목소리, 생존자의 증언.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죠. 국가가 시민을 버렸을 때 인간은 숫자가 된다. 하지만 그 나라엔 달랐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리포트가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대사관 정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자 대사관 대변인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죠.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자국민 피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본부를 구성했어요. 본부장은 외교부 차관이 맡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또한 공군 수송기 C-130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송환을 위한 준비예요. 외교부 차관이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이 최우선이에요.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작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칫했어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고 있죠. 모호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심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특별한 연락을 받았죠. 한국 대사관 측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기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차관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저녁 6시에 대사관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겠어요. 저녁 6시 대사관 회의실에서 한유진 차관을 만났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강단 있어 보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건 기자님. 당신 기사를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덕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당신이 모은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유진 차관이 서류 몇 장을 펼쳤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원칙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외교는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을 살려서 데려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프린스 그룹의 영향력이 너무 크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금융 제재예요. 프린스 그룹의 돈줄을 끊는 거죠. 우리 국정원이 6개월 전부터 이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를 미국과 영국에 전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6개월 전부터요? 네. 사실 이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실종 신고가 조금씩 들어왔죠. 우리는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왔어요. 한유진 차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전 세계에 돈을 숨겨뒀어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이죠. 우리는 그 경로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과 협력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달러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영국 금융감독청도 마찬가지죠. 런던에 있는 부동산 압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약 21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죠. 프린스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서지은 분석관이 설계했어요. 국정원 사이버 첩보 담당이죠.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유진 차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구조작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캄보디아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움직이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협조하겠다고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도 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죠? 한유진 차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우리 군 최정예 부대죠. 대기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군사작전을 정말 고려하고 있나요? 외교가 실패하면요.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모건 기자님, 당신은 20년간 전쟁을 취재했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익을 위해 움직였죠.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싸웁니다. 한유진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만납니다. 마지막 협상이 될 거예요. 만약 거부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려드리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세계와 맞서려 하고 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4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움직이는 한국, 외교 아닌 결단.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적었어요. 그들은 칼 대신 원칙으로 싸웠다. 그리고 원칙은 강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 동결을 발표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국제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한유진 차관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본격화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서울 국정원 본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취재하며 알게 된 내용이에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서지은 분석관은 그날 밤늦게까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국정원 사이버 첩보팀 최고 전문가였죠.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죠. 프린스 그룹의 돈이 움직이는 경로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미국과 영국으로요.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지은은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냈죠.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상사를 불렀습니다. 뭔가요? 프린스 그룹 자금 루트입니다. 63개 계좌를 거쳐서 세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네 곳이죠. 뉴욕, 런던, 취리히, 싱가포르입니다. 규모는요? 약 2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했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인신매매죠. 전부 범죄 수익입니다. 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자료를 외교부에 넘겨야겠어요. 그리고 국제공조를 요청하죠. 네. 이미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서지은은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렸어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죠. 계좌 추적, 거래 내역 분석, 법인 구조 파악입니다. 모든 걸 파헤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프린스 그룹이 미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서지은이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그 보고서는 외교부로 그리고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으로 전달됐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지은 분석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죠. 분석관님,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작은 실종 사건으로 보였죠. 하지만 파보니 엄청난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자금 구조는 정말 복잡했어요. 일부러 꼬아놨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완벽히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으셨나요? 블록체인 분석, 은행 거래 기록 크로스 체킹, 법인 등기 추적이요. 국제공조도 받았죠. 미국 FBI, 영국 국가범죄청과 협력했습니다. 서지은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여기 보시면 프린스 그룹 자금 흐름입니다. 캄보디아 본사에서 페이퍼 컴퍼니 16곳을 거쳐요. 그리고 싱가포르 은행으로 들어가죠.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시 쪼개집니다. 홍콩,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영국 은행에 도착하죠. 그걸 다 추적하셨나요? 네. 3개월 걸렸어요. 팀원 10명이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녀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뉴욕 소재 시티은행 계좌예요. 프린스 그룹 최고 경영자 명의죠. 여기로 매달 300만 달러씩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불법 도박과 사기 수익이에요. 미국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즉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움직였어요. 그들도 자국 금융 시스템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용납 못하죠. 서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방아쇠를 당기자 총성은 뉴욕과 런던에서 울렸어요. 정확히 그렇게 됐죠. 영국은요? 런던에 프린스 그룹 최고 경영자 명의 부동산이 5채 있었어요. 총 가치 8천만 파운드죠.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압류 명령을
일부는 계획이었고 일부는 기회였어요. 저희는 준비만 해뒀죠. 실종 사건이 터지자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국제기구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FATF에 보고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요. 그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요. 서지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제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외국 투자도 끊기고요.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협조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처음엔 버텼어요. 하지만 돈줄이 막히자 태도가 바뀌었죠. 결국 경제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화상 화면 너머로 서지은의 동료들이 보였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죠. 팀원들 모두 대단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저희는 공무원이에요. 국민을 지키는 게 일이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담담했어요. 푸놈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융 제재 발표 이틀 후였죠. 도시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였죠. 돈 돌려내. 사기꾼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진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은행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거예요. 프린스 그룹 계열 은행에서 돈을 빼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현지 언론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붕괴 위기. 외국인 투자자 철수 러시. 정부 긴급 대책 마련 중.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죠. 카지노 앞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 카지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장사 안 되나요? 완전히 망했어요. 외국인들이 안 와요. 한국이 여행 금지령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도 꺼리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다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프린스 그룹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70% 하락이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한국의 정밀 타격. 금융이 무기가 된 시대. 작은 나라의 큰 승리. 저는 호텔에서 5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금융전쟁 6개월 전부터 준비된 함정.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적었죠.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자 총성은 뉴욕과 런던에서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조용히 칼을 갈았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그 칼을 휘둘렀다. 송고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보니 푸놈펜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프린스 그룹에게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금융 제재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모건 기자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직접 와보시면 압니다. 서두르세요. 전화가 끊겼죠. 저는 서둘러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분위기가 긴박했어요.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한유진 차관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기자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프린스 그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질들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 이동시킨다는 겁니까? 국경지대요. 정글 쪽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찾기 어려워져요. 시간이 없어요. 한유진 차관이 지도를 펼쳤죠. 오늘 밤 자정에 이동을 시작한다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구출해야 해요. 군사작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협의했어요. 공동 인도적 구조작전으로 명목을 잡았죠. 그들도 이제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707 특수임무단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강태식 중령이 지휘를 맡았어요. 그는 이 작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죠. 무슨 의미요?
10년 전 그의 가족이 해외 납치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번 작전은 그에게 개인적인 맹세이자 국가적 사명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전은 오늘 밤 10시에 시작돼요.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유진 차관이 고개를 저었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작전 후에는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약속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9시였어요. 저는 대사관 작전 상황실에 있었죠. 큰 스크린에 프린스 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드론 영상이었어요. 한유진 차관과 참모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죠. 707팀 현재 위치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 500m 전방입니다. 3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강태식 중령의 목소리였죠.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협조팀은 건물 외곽 봉쇄 완료했습니다. 민간인 대피도 끝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55분이었죠. 전 팀원 배치 완료했습니다. 작전 개시를 승인합니다. 한유진 차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스크린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건물에 접근하고 있었죠. 1팀 정문 돌입 준비 완료. 2팀 후문 확보 완료. 3팀 지하 진입로 확인. 무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돌입 시작합니다. 순간 화면이 흔들렸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외벽 개방 성공. 진입 중이에요.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확보. 저항 없음. 지하로 이동 중입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5분이 지났죠. 지하 2층 도착. 인질 발견했습니다. 강태식 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질 숫자는 약 200명 확인. 전원 생존해 있어요.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죠. 경비원들과 교전 중입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경비원 3명 제압. 부상자 없음. 지하 3층으로 이동합니다. 또 5분이 지났어요. 지하 3층 확보. 추가 인질 250명 발견했습니다. 부상자는 일부 있습니다. 의료 지원 필요해요. 의무팀 투입하세요. 한유진 차관이 지시했죠. 프린스 그룹 경영진 확보했습니다. 도주 시도하다 체포했어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분이 지났죠. 전층 수색 완료. 총 인질 463명 구조했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부상자 현황은 중상자 15명, 경상자 53명입니다. 의료팀이 처치 중이에요. 사망자는요? 없습니다. 전원 생존이에요. 한유진 차관이 눈을 감았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707팀 훌륭했습니다. 철수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질 이송 시작하죠. 작전은 28분 만에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경찰 차량이 질비하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구조된 한국인이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한국 군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외쳤어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라고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옥이 끝났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인터뷰했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죠. 포기했었어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과 감사가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강태식 중령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중령님, 작전 성공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잘해줬어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죠. 10년 전 제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이번 작전은 그들에게 바치는 헌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강태식 중령이 건물을 바라봤죠. 저기서 수백 명이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군 수송기가 도착했어요. C-130이었죠. 생존자들이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했어요. 한유진 차관도 함께 탑승할 예정이었죠. 모건 기자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차관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녀가 수송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수송기 문이 닫혔죠.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태극기가 그려진 꼬리 날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6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심판의 날 707의 작전 개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그들은 외쳤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끝났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조작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죠.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점 문을 닫는 곳도 많았어요.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든 겁니다. 한 중년 남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프린스 그룹 계열 은행이 위험하대요. 돈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달려온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죠. 은행 내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돈인데 왜 못 찾아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객과 직원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은행을 나와 증권거래소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프린스 그룹 계열 기업 주가가 모두 폭락하고 있었죠. 한 투자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다 날렸어요. 얼마나 손해보셨나요? 전 재산이요. 프린스 그룹 주식에 몰빵했거든요. 이제 휴지 조각입니다. 그가 허탈하게 웃었죠. 거래소 밖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하나? 우리 돈 돌려내. 구호가 울려 퍼졌죠. 경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현지 대학 교수였어요. 교수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앙입니다. 프린스 그룹은 우리 경제의 40%를 차지했어요. 그게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 금융시장이 마비됐습니다. 프린스 은행 3곳이 영업 정지 위기예요. 거기 예금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죠.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어요. 프린스 그룹 소유 건물이 푸놈펜 전역에 있는데 가치가 폭락했죠. 관련 기업들도 연쇄 부도 위기입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허둥대고 있어요. 총리가 긴급 경제회의를 열었죠. 하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국 투자예요. 한국이 여행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중국도 경계하고 있고요.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나요? 일주일 만에 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선 엄청난 금액이죠. 캄보디아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어요. 총리가 단상에 올랐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프린스 그룹 사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을 척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총리님,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요? 총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셨나요?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한국 측에 여행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관광 산업이 무너지고 있죠. 총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답변은요?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죠. 한유진 차관은 이미 서울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대변인을 만났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여행 금지 해제를 요청했다던데요. 네.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해제할 수 있어요. 프린스 그룹 잔당이 아직 남아있고 보복 가능성도 있죠. 캄보디아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캄보디아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대가죠. 우리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국제 언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각국 기사를 확인했어요. BBC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새로운 국민 보호 기준 제시. CNN도 보도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메시지, 한국 구조 작전의 의미. 뉴욕타임스 사설이었어요.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국이 보여준 답. 프랑스 르몽드도 다뤘죠. 외교가 아닌 결단, 대한민국의 선택.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 전문가들과도 인터뷰했어요. 런던 정경대 교수였죠.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획기적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금융 제재와 군사 작전을 결합한 정밀한 전략이었죠.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준비와 의지가 필요해요. 한국은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실행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도 논평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21세기형 외교입니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국제 공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역할은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작은 동맹국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요. 한국은 정보를 주었고 우리는 금융수단을 제공했어요. 완벽한 협력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계속 악화됐어요. 국가 신용등급이 실제로 하락했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BB 플러스에서 BB 마이너스로 강등. 외국 투자는 더 빠져나갔어요. 푸놈펜 부동산 가격도 20% 하락했죠.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제로였어요. 중국인도 크게 줄었죠. 호텔 업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올해 매출 절반 날렸어요.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합니다. 아우성이었죠. 캄보디아 총리는 결국 다시 한국 정부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사과했어요. 우리 정부의 실책을 인정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이를 확인한 후 여행 금지 해제를 검토하겠죠. 저는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경제의 붕괴와 세계의 반향.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적었죠. 한 나라의 총리가 울었고 다른 나라의 외교관은 단호했다. 그때 세계는 국가의 품격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국가란 무엇인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은 작았지만 강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푸놈펜 거리가 조용했어요. 활기를 잃은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어요. 생존자들을 태운 수송기가 귀국하던 그날 이후 저도 한국으로 왔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아, 딸, 우리 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존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윈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죠. 가족들이 달려가 안았습니다. 포옹하고 울고 웃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죠.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습니다. 김민준도 보였어요. 성당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죠. 부모님이 달려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다가가서 김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기억하시죠? 푸놈펜 성당에서 만났던 기자예요. 아, 기자님. 오셨네요. 귀국을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기사 덕분에 세상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됐죠. 김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군인들이 왔을 때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릴 지키는구나. 며칠 후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강태식 중령과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중령님, 다시 뵙게 돼 영광입니다. 모건 기자님, 한국까지 오셨네요.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미소를 지었죠.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죠.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셨나요?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죄가 됐어요. 1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가족들에게요. 이번엔 수백 명의 가족을 지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요? 주저없이 갑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죠. 강태식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강합니다. 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외교부도 방문했어요. 한유진 차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차관님, 그동안 어떠셨나요? 바빴습니다. 후속 조치가 많았어요. 생존자 지원, 국제 협력, 재발 방지책이죠. 캄보디아와는 어떻게 됐나요?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변하고 있어요. 프린스 그룹 잔당을 완전히 소탕했죠. 법적 처벌도 진행 중입니다. 한유진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합니다. 인신매매 방지 협정이에요.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와 맺죠.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됐나요? 네. 세계가 주목했으니까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군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유진 차관이 저를 바라봤죠. 모건 기자님, 20년간 전쟁을 취재하셨다고 했죠. 이번 경험은 어땠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으로 국가의 신념을 봤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를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국정원 서지은 분석관도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였죠. 분석관님, 이제는 좀 쉬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다른 지역의 인신매매 조직이죠. 계속 이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보람 있습니다.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서지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숫자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463이라는 숫자가 463명의 삶이 됐죠. 그걸 구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구조 성공 보고를 받았을 때요. 전원 생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죠. 그때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부 주최 간담회가 열렸어요. 생존자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생존자들이 박수를 쳤죠.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치료, 상담, 재활, 취업까지 모두 돕겠죠. 김민준이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나라가 와줬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지막 리포트를 구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제목을 먼저 썼죠. 새로운 정의 국민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문장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국가를 봤다. 전쟁하는 나라, 협상하는 나라, 포기하는 나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다. 그들은 싸웠다. 총이 아니라 원칙으로. 힘이 아니라 신념으로. 그리고 이겼다. 600명이 넘는 시민이 악몽에 갇혔을 때 이 나라는 움직였다. 외교부, 국정원, 군대, 금융당국 모두가 하나가 됐다.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일주일 만에 실행했다. 금융 제재로 돈줄을 끊고 군사작전으로 사람을 구했다. 완벽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 초강대국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용기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신념을 목격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며칠 후 제 기사가 국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BBC가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 CNN도 특집으로 방송했죠. 국민 보호 국가의 첫 번째 의무.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교훈.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이었죠.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강하다고. 왜냐하면 지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요.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륙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계속 전하겠다고요.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기자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죠. 아래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품격이고 신념이고 책임감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